자, 이번에 아들러 갑니다. 자, 아들러는 개인 심리 성격 이론이고 이런 거는 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죠? 다시 프로이트는 정신 분석, 융은 분석 심리, 아들러는 개인 심리 갑니다. 자, 저는 열등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있죠. 열등감이 없으면 정신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농담이고요. 열등감은 제가 왜 열등감이 없으면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라고 말했냐면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도 제가 원하는 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173. 난 168인데 173이 훨씬 좋아. 그래서 저는 동경을 해요. 저보다 큰 여자들을 보면 너무 멋있다. 동경합니다. 그리고 난 길거리 가다가 나보다 큰 여자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로 서서 그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멋있다 이러면서 보고 있습니다. 뭐 얼굴 작게 태어나고 싶고 얼굴은 이따했으면 좋겠는데 눈, 코, 입은 이만했으면 좋겠어라는 나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를 하는 타고난 특성 때문에 열등감은 다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는 열등감을 적는 것보다는 우리는 열등 컴플렉스란 단어를 적어 둬야 되겠죠? 아니면은 열등감 컴플렉스까진 괜찮습니다. 컴플렉스란 단어 우리 아까 융한테 배웠죠? 이 단어 누가 만들어냈다고? 융이 만들어냈다고.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는데 문제는 이 열등 컴플렉스처럼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군집을 이루면서 너무 많으면 안 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답을 적을 때는 안전하게 뭐 어떤 애가 막 무슨 말만 하면 쥐어 패고 뭐 너 키 작냐면 쥐어 패고 너네 집 가난하냐면 쥐어 패고 너 얼굴이 너무 크냐면 쥐어 패고 하면 그런 애가 만약에 나오면 걔는 열등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친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열등감, 열등 컴플렉스 뭐 또 이제 칠판에 예쁘게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열등감은 누구나 있는 거니까 열등감이 답이 되진 않아요. 출제하고 있는 출제자도 열등감이 있어. 그죠? 열등 컴플렉스가 병적 열등감이 되겠습니다. 컴플렉스가 부정적인 덩어리니까. 자, 그러면 이 열등 컴플렉스라는 게 아들러에선 가장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 열등 컴플렉스를 만드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등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너무 이해가 잘 돼. 기관 열등감. 아들러의 실제 키를 적어드릴 테니까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들러가 실제 키가 얼마였냐? 155cm. 솔직히 나 하나 물어보자. 선생님, 여자분도 155면 좀 작은 편이죠. 그죠? 근데 남자, 심지어 유럽에 살고 있는 남자, 유럽 남자 키가 대한민국 남자 키보다 더 작진 않잖아. 155. 생길만 해, 안 생길만 해? 생길만 해. 예를 들면 내 얼굴이 이따했다 치자. 내 얼굴 자체가 머리통이 이만해. 그럼 나는 막 버스 탈 때도 내 머리통이 막 끼는 거야, 문에. 그럼 난 행복해, 안 행복해? 난 불행해. 열등감 컴플렉스 생기죠. 자, 그게 기관 열등감.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두 마리를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면 되냐? 이 두 마리는 서로 반대 의미입니다. 뭐부터 적을 거냐면, 그건 내 마음인데 뭐부터 적을까? 양육 태만부터 먼저 적겠습니다. 양육 태만 말고 미안. 이거를 더 밑에다 적고 싶다. 과잉보호부터 적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육 태만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가지고 밑에다가 적고 싶거든요. 양육 태만 내가 영어로 안 적어놨지. 안 적어놨네. 양육 태만이 또 다른 우리나라 단어로는 방임입니다. 방임. 그러면 이거 먼저 설명하고 얘로 갈게요. 양육 태만 이거야. 또 이제 저는 언제나 뉴스로 예시를 들거든요. 아사에서 죽은 아이들이 한 번씩 TV에 나와요, 뉴스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를 밥을 안 준 거지.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양육 태만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얘한테 별로 관심 없어서 밥을 안 먹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가 되게 애볐어. 애볐던 거 사투리인데 야위였어. 그래서 걔한테 누구야 집에서 밥 안 먹니? 라고 했더니 걔가 그러는 거야 나한테. 선생님 저는 학교 급식 아니면 먹을 거 없어요. 집에도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엄마 아빠가 먹을 것도 안 줘요. 라고 하면 얘는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의무를 얘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밥만 안 줄 것 같아 얘한테? 아니지. 밥을 안 주는데 사랑도 안 주겠지. 그럼 이제 얘가 어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막 팔에 피가 범벅돼서 집에 와도 엄마가 아이 꺼져 보기 싫으니까 피를 부어주고 지랄이야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애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내가 왜 태어났나라는 열등감이 이제 열등감 콤플렉스가 생기겠죠? 그럼 얘는 좀 이해가 잘 돼요. 그쵸? 그래. 피 흘려 와도 꺼져. 피 보이지 말고 막 하면서 아빠가 꺼지라고 그러면은 걔가 제대로 살겠냐고. 성격에 문제가 생기겠지. 과잉보호는 왜 그러면은 이 열등감 콤플렉스가 생기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겁니다. 내가 뭔가 과제를 하려고 했어. 엄마 학교에서 숙제 가나다라 써오는 거 아우 일이 내 이러면서 엄마가 가나다라 써줄게 너는 밥이나 먹어 라고 하면 걔가 처음엔 좋아. 학교 과제를 엄마가 해주네. 다음날 또 엄마 학교에서 종이 비행기 접어서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유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말투가 좀 잘못됐는데 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종이 비행기 만들어줬어.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아이가 자꾸 커가면서 친구들이 다음날 학교로 갔다 봐라 이 종이 비행기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면 얘는 난 엄마가 만들어줬는데 라고 하는 순간 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병신이라 못 만들어서 엄마가 만들어준 건가 보다. 딴 애들은 나 빼곤 다 자기가 만들어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종이 붙여서 만들었다는데 난 내가 할 줄 몰라서 엄마가 해줬나 보다라고 하게 돼요. 어릴 때는. 근데 이걸 엄마가 지속적으로 해주잖아? 7세, 8세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나중에 선생님이 자 가위로 오려보세요. 그러면 울면 선생님 저 가위질 할지 몰라요. 엄마가 다 해줘서 전 가위질을 할지 몰라요 하는 순간 애들이 병신인가 봐. 가위질도 못해.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뭐야? 엄마가 다 해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내가 바보라서 우리 엄마가 해줬고 우리 엄마가 해주다 보니까 나는 더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떻게 되겠지? 난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엄마가 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열등 컴플렉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열등 컴플렉스의 꼭 예시는 아닌데 꼭 대학생 되면은 꼭 이때 진짜 대학교 교수님이 얘기해 주더라고. 진짜 대학교 학점 나오면 꼭 학부모한테 전화가 한 명은 온대. 그래서 아니 우리 애가 무슨 수업 출석 다 하고 과제 다 냈는데 왜 빗불이에요? 왜 빗불이에요? 이렇게 한대. 그럼 이제 교수님이 아이 바꿔달라고 대학생 바꿔달라고. 그러면 애는 그러면 내가 내 점수를 받은 거에 교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말도 못하는 애인데 뭘 하겠어.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 과잉보호도 열등감 컴플렉스를 만드는 요인에 들어간다. 그럼 설명 이제 제가 이 수업은 줄줄이 글을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이렇게 예시로 다 들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월추구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우월추구에 이 건너가는 친구가 우월추구가 이 건너가는 징검다리거든. 제가 이제 이렇게 갈게요. 잠시만 열등감 콤플렉스를 이 열등감과 열등감 콤플렉스 사이에 이제 우월추구가 있고요. 사실 요 밑에 써야 되는 건데 얘 밑에 오는 게 맞거든요 원래. 근데 이 단어를 그냥 둘자 통짜로 쓰니까 자 우월추구가 있고 자 이 우월추구를 한 번 더 가는 게 이제 뭐냐면 가상적 사실 최종이란 글자는 안 적어도 됩니다. 최종 목표가 있어요. 이제 갑니다잉 설명. 자, 뭔가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모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월축으로 그걸 보상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상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월축구를 보시면은 밑에 2번에 볼게요. 우월축구는 평생에 걸쳐서 인간의 동기로 작용을 하며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우월성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우월성을 추구한 방식도 개인마다 다르죠. 4번에
열등함을 극복하고 우월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인 자기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요런 거 이제 요 두 줄을 읽으면 우월 추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선생님들이 못 먹고 못 살고 10,000원도 못 벌어서 이걸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교사가 되면, 상담 교사가 되면 지금 right now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월 추구가 되겠죠. 왜냐면 내가 내년에 상담 교사가 안 되면 누가 나 사형시키고 다른 나라로 추방하고 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 내가 그냥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기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우월 추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기관 열등감. 자, 이제 얘가 어릴 때부터 약간 키가 좀 작아가지고 이제 아들러는 말고 실제 어떤 이제 그 모의고사란다. 실제 기출에 나왔던 애가 키가 작아서 얘가 이제 뭘 하냐면 태권도를 해. 태권도를 매일 해요. 이거 뭐예요? 우월 추구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실제 기출 예시였고. 자, 그럼 이제 우월 추구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상적 최종 목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가상적 최종 목표는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요. 사실 내가 이제 이게 책마다 이름이 달라서 영어 이름을 봤더니 픽셔널 파이널리즘이에요. 파이널리즘은 우리가 남자분들은 축구하면 다 게임하면 파이널리즘은 최종의 매치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 픽셔널은 우리가 픽션이란 말을 하죠. 픽션은 가상적인 허구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소설이고요. 논픽션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이 픽셔널은 가상적이라는 거죠. 이걸 왜 가상적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현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심리학 수업을 나가면서 이 아들러 수업 때 누구를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냐면 전현무 씨를 예시로 들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옛날에 승승장구 그 누구야? 그 왜 김남주 씨 남편 이름 승씨 들어가죠. 어쨌든 그 사람 이름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 토크쇼를 했던 이게 쌍팔년도 프로그램이에요. 쌍팔년도 프로그램에 승승장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그 여러분이 동영상의 전현무 씨를 보면 그때 당시에 몇 년도더라? 2012년도인가? 하여튼 어쨌든 그 당시에 그분이 아나운서였어요. KBS 아나운서. 근데 그 KBS 아나운서라는데 막 그 루시퍼의 변명 같은 그 요즘 아이돌 춤을 막 방송에서 계속 추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실제입니다. 그 방송에서 전현무 씨가 말하는데 KBS 아나운서 그 팀에서 그 부서에서 이 사람한테 징계를 2번인가 줘요. 이런 행동 하지 말라고, 아나운서의 품위를 지켜달라고, 제발 좀 아이돌 춤추지 말라고 징계를 2번이나 먹어요. 근데 그 징계 2번을 계속 어겨가면서 그 행동을 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그 사람이 MC가 되는 게 최종 목표였어요. 아나운서 말고. 사실 KBS 아나운서는 월급쟁이잖아. 근데 MC는 돌아가면서 MC를 받으면 사실 유느님 정도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 목표가 MC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징계를 먹을 당시에는 이게 가상적 목표야. 왜냐면 KBS 아나운서지 MC가 아니잖아. 내가 뛰는 것마다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가상적 목표인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MC를 되고자 하니까 아나운서 때 튀려고 그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5월 추구는 뭐예요? 내가 다른 아나운서들은 얌전한데 나는 나만의 끼가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의 이 끼를 발현시키려고 막 그런 튀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그 행동은 이 사람의 이 행동을 왜 하는 거야? 라고 봤더니 마음속에 MC라는 꿈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예시를 많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럼 가상적 최종 목표 제가 예시를 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의 2번째 줄에 최종적인 목적이 이 사람의 성격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현무 씨를 표현하는 거는 깨발랄 아나운서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오로나민 씨 CF를 보면 그 오로나민 씨 CF 보면 막 이거 춤추시잖아요. 그때 깨발랄하지 그게 진지함과 신중함을 보여주는 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은 이거가 되기 위한 성격이 이제 이루어졌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보시면 이 사람의 그쵸? 전현무 씨의 가상적 목표인 MC를 알게 되면
왜 그렇게 깨발랄한 그 아나운서를 KBS 아나운서를 했는지를 의미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 생활 양식 뭐예요? 그렇게 방송마다 까부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 가상적 최종 목표에 대한 설명입니다.